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 강사 이주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이군요. 휴무를 내고 혼자 캠핑을 가서 밤에 잘 안 덮고 잤더니 감기가 걸렸습니다. 코감기가. 예,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류분 보통 이런 거죠. 내가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아무것도 거의 받지 못한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들어오면 그냥 줄 수밖에 없다. 또는 내가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받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초과특별수익자, 자기의 원래 받았던 것 이상으로 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민법 1114조의 적용을 받아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받은 증여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합니다. 원칙적으로 요 1년 요 안에 대한 증여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요 이전이라 하더라도 유류분권자를 유류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요것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요게 이제 민법 1114조 규정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인 경우는 요 민법 제 1114조의 적용에 배제됩니다. 그래서 1년 이전이든 유류분권자의 손해를 가할 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무조건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쭉 가죠.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1979년 1월 1일까지 갑니다. 요게 이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날입니다. 그래서 요 이유권 전부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제3자가 돼서 요렇게 적용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그리고 민법 1119조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법원에 접수해서 수리가 되면 이제 상속인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요 1114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과특별수익자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야, 내가 요거를 상속 포기해서 하면 1년 안에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만 반환해주면 되는데 내가 이전에 받았으면 이건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거를 알고 한 증여인지 아닌지는 네가 증명하는 문제야. 유류분권자가. 증명 못하면 난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나는 상속 포기하면 어느 쪽이든 손해볼 게 없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더구나 여기에 대법원이 상속 포기하게 되면 요 날로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기 때문에 1114조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 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 꼭 좋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와 서울 고등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처가특별시익자가 상속 포기한 전국의 하급심 판례를 전부 뒤져봤습니다. 싹 뒤져보고 그 중에 의미가 없는 것들은 배제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 유의미한 것들을 추렸습니다. 그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그래서 왜 처가특별시익자가 상속 포기했을 때 어떤 불리한 점이 있고 유리한 점이 있는지,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됐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상속 포기했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에서 얼마를 물어줬는데 만약에 상속 포기를 안 했다면 얼마를 물어줘야 됐는지, 그래서 얼마를 이득 보고 얼마를 손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유리분권자의 유리분이 증가합니다. 이게 요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먼저 중앙지방법원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각 재산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 해서 가지의 경우 수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돌려봤는데 얼마를 물어주냐면 네, 잠깐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여기 있네요.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속인이 원래 3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가 상속 포기했고요. 이게 초과특별시익자입니다. 여기 일부 증여가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있고요. 여기가 이제 상속 포기했습니다. 얼마를 물어줬냐면 여기한테 3억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 포기한 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 포기했을 때입니다. 포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얼마를 물어줘야 되냐? 6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손해죠. 이거를 너무 기니까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례입니다. 자, 서울중앙입니다. 중앙지법. 자, 첫 번째, 상속 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13억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얼마를 물어줘야 되느냐? 6억 7천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상속 포기한 게 잘못한 겁니다. 왜냐? 이거는 유류분이 상속인이 3명이기 때문에 유류분이 4분의 1이 돼버립니다. 유류분이. 근데 여기는 6분의 1입니다. 상속인이 3명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그 유류분 비율이 6분의 1이, 4분의 1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6분의 1이었는데. 자, 근데, 그러면 과연 정말 잘못한 거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 포기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받은 게 있습니다. 자,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판결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받은 것은 상속인의 받은 것을 보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준 것과 다름이 없다면 이거를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며느리와 손자한테 준 건 아들이 받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면 이건 아들이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특별수익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 확률적으로 많은 경우에 아들이 받은 걸로 봅니다. 예. 왜? 경제, 공동운명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받은 걸로 봅니다. 물론, 아들이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없다. 아들이 직접 받은 걸로 봐야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이제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거를 아들의 특별식으로 산입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배우자 직계비속 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상속인이 받은 걸로 보면 얼마를 물어줘야 되냐? 29억입니다. 이거는 상속 포기 안 했을 때입니다. 상속 포기 안 하고 이제 상속 포기 했을 때 상속 포기 안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상속 포기 안 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상속인이 받은 걸로 넣었을 때 29억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나옵니다. 13억, 6억 7천, 29억. 자, 그러면 이 갭은 6억 차이입니다. 6억이 안 되죠. 6억 3천 정도 됩니다. 이 갭은 너무 큽니다. 이게 20억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인류가 하는 순간 상속인은 죽습니다. 그냥. 네. 이걸 모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루 갔다가 상속 포기 안 했다가 일루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이 사례에선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며느리와 손자는 얼마를 물어줬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속인이 물어준 거고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속포기,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포기가 갖는 새로운 쟁점이 나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증여받은 거를 보고 초과특별수익을 1년 이전에 받은 겁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받은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들하고 전혀 따로 떼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빠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로지 아들만 물어준 겁니다. 이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내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게 있다면 그때는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나하고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합쳐버리면 내 특별히 큽니다. 규모가. 그리고 증여받은 것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걸 따로 분리해 버리니까 이게 줄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받은 특별수익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 1114조 후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이 사건은 사실 원고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하다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니까 그 담당 변호사님이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제 저희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건데, 물론 이거 이제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이렇게 다 이제 분석을 하고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단에다 돌려보고 현재 있는 사무실로 와서 그 이후에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현재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에서
저희가 주장할 때는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것도 상속포기했지만 아들이 받은 걸로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덮어 씌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뭐냐면 판결이 그거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배속에 대한 증여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상속 포기이기 때문에 얘는 상속인이 아니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상속인과 제3자를 해서 얘를 씌우냐 안 씌우냐 해서 제3자를 제3자에게 씌우냐 안 씌우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를 상속인이 아닌 피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이 받았는데 내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게 어느 정도 있다면 이거는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분리하는 생각. 그럼으로써 내가 얻을 이익.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상속 포기했을 때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이득인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변수를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상속의 숫자입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2명인데 내가 상속 포기하면 유류분이 2분의 1입니다. 2배 거는 거야. 더블로 뜁니다, 그냥. 근데 5명입니다. 내가 상속 포기합니다. 10분의 1이나 8분의 1이나. 그래봐 20% 차이입니다. 6명이요? 12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때는. 이때는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상속인의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별적 증여. 예. 각각의 증여액과 순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속포기가 민법 1114조 후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류분권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부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증여부터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 받은 거는 기초재산 자체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요걸 이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내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게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하고 동일합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게 각각의 언제 얼마를 받았느냐. 그리고 순서하고 순차적으로 증여가 보통 일어나거든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계산을 돌려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려봅니다.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각각의 경우 수를 이제 돌려봅니다. 그러다 보면 감이 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법원이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내가 아무리 조금 물어준다 그래도 법원이 채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 두세 가지 중에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거 그걸 보고 상속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도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상속 포기했다면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접근해서 어디부터 유류분 반환 범위를 잡을 것인지 왜 그렇게 잡아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주장을 하면 됩니다. 자, 요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겁니다. 예, 이게 유의미한 두 가지의 판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뭐 이분이 물론 이제 뭐 항소돼가지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만 유의미한 판례입니다. 예, 전국에 있는 뭐 모든 초과특별자 상속 포기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미가 있는 판례다. 예. 뭐 대법원을 가더라도 뭐 이 법리 중에서 상당 부분이 채용될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13억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포기했을 때입니다. 포기해서 이렇게 판결을 났습니다. 두 번째, 포기 안 했다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6억 7천을 물어줬을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속인의 초과특별수익된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가 받은 거를 포함하면 이거를 그 초과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포함을 해서 계산하면 아까 얼마였죠? 3억이었나요? 29억. 네. 29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했는데 이건 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왜? 몸을 걸 수 없습니다. 네. 잘못하면 일로 갑니다. 이거. 상속 포기 안 했을 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한 선택이다. 뭐 이렇게 돌려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선택은 피고 입장에서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애석하죠. 일로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상속을 뭐 포기하시고 일로 간 건 잘한 거다. 상대방이 했더라도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너무 길어지시면 지루하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요거에 대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건 아까 서울중앙 거고요. 요것도 서울중앙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고등법원은 어떻게 됐는지 상속 포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초과특별수익자 상속 포기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